오늘의 플러스, 불붙은 우리 증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짚어봅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너무 바쁘셔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네, 아마 우리 평론가님이 지난번 다녀가시고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에 지수가 50% 가까이 올랐어요. 네. 6,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6,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현기증이 난다 할 정도의 상승세인데 그 사이에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가가 상승한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는 EPS, 네. 기업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예. 앞으로의 기업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예.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PER, 멀티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 몇 배 정도를 줘야 되냐.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유동성의 힘이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또 정책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이 두 개가 곱해진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펀더멘탈보다 과하게 오르고 과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짚어보면 최근 그 5개월 사이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업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예. 기업이익이 늘어났는데 그 어디가 늘어났느냐? 한국 기업 전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예. 딱 두 종목이 좋아진 거죠. 어느 거죠?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이라고 해서 다른 종목인 줄, 다른 산업인 줄 알았더니 그냥 반도체네요. 반도체 이 두 업체가 결국 최근에 AI 소위 구조적인 투자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대동강 물장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마진이 80%거든요. 예. 뭐 그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EPS가 끝없이 올라가니까 한국 증시의 PER이 현재 10배가 넘어갔는데 꽤 올라왔죠.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도 5배고요. 삼성전자는 8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EPS의 힘이 강했다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의 구조 개편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에서 부동산에서 증권시장으로 돈이 흐르게끔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게 어딜 갔을까? 아니고 당장 요새 은행 가보시면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채권형에다 주식 섞은 거 가입 권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는 그렇게 ETF 형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개인들이 머니무브에서 들어오면서 좀 이런 이익의 전망치가 좋아진 것을 또 바라보면서 결합되다 보니까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코스피 6천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럼 그 얘기는 이 두 종목을 빼면 지금 코스피가 실제 6천이 아닌 거네요. 근데 또 한 축이 아까 PER에 정부 정책에 예. 반영된 게 금융주가 있죠. 금융주. 그래서 한국 시가총액을 보면 반도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금융주가 그 다음이거든요. 네. 금융주에서 특히 저희 상법 개정의 최종제인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다 보니 증권주도 올라왔고, 또 뭐 주주 환원이 강해지다 보니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매우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율이 우리는 마의 분물처럼 50%못 넘을 것이다. 주주 환원율이 봤는데 작년에 신한지주가 그걸 깼고요. 올해 KB금융지주가 실적 발표하는 날 54% 이상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한국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한 기업이 나왔고, 네.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금융주죠. 그래서 예. 금융주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차지해왔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 두 종목이었죠. 예. 반도체 물론 금융주도 있지만 반도체가 견인한 건 분명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또 반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를 대로 오른 거냐 아니면 더 가는 거냐, 즉 쉽게 얘기해서 시장 가치가 지금 적정선인 거냐,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많은 밖에서 보시는 분들 보시기에는 가치가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딱 이 기업의 가치는 10,000원이야. 10,000원보다 싸면 사고 10,000원보다 오르면 비싸. 이렇게 하면 누구나 돈을 벌겠죠. 그래서 가치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DCF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시는 PER, EV, EBITDA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치라는 거는 조건의 변화를, 가치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고 좋아지는데 또 이 좋아지는 산업에서 얼마나 내 지위가 강화되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치의 방향으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가 매우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라. 가치라는 게 결국 미래에 얼마만큼의 돈을 버냐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반도체는 부족해 보이고 그럼 계속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시점에서 미래가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주식이 어려운 게 여기에 있죠. 네. 이런 상황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걸 사주는 반도체를 사주는 업체들도 이렇게 비싸게 계속 사면 내가 마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사줄 수 있는 돈이 멈추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생길 수 있고 네. 또 이게 정말 돈이 잘 되는 산업이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소위 진입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렇네요. 이런 변화들의 가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사이다님 보러 온 날 네. 아침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매우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뭐 완전 서프라이즈지 나왔는데 예. 이제 이후에 그 좋아진 속도가 네. 그만큼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말이 좀 앞서 갔는데 네. 결국은 가치라는 건 그 방향의 속도를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가속되냐 네. 아니면 속도가 좀 진정되냐 멈추냐 이걸 갖고 고민하셔야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드리자면 분명히 올해 어느 시점에는 이 속도는 감속합니다. 주가는 그걸 앞서 반영해 왔고 네. 아마 그 감속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꺾일 거예요. 근데 지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반도체 가격이라던가 예. 제일 중요한 건 소위 이 반도체를 많이 사주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금을 혹시 약간 계획을 줄이거나 예. 이런 신호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보시는 게 낫고요. 네. 아직은 그러한 행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요. 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GPU를 기반으로 AI를 서포트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주가가 진짜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제 GPU 말고 뭐 TPU라든가 다른 엔비디아와 유사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뭔가 또 다른 버전들을 내놓으면서 경쟁 구도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도 좀 뭔가 변형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뭐 실적은 잘 나왔지만 요 좀 주춤했던 건 요 근래 사실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느 회사가 새로운 설계를 하던 결국 달려가서 저희 것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 두세 개밖에 없지 않느냐. 파운드리 회사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반대로 네. 아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간 건 이제 심리적인 기저도 상당히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너무 빨리 올라간 거다. 아무리 반도체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도. 그래서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지금 아직 현존하시는 소위 하워드 막스가 했던 예.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에서 우수한 투자 성과를 얻으려면 대중과 달라야 한다는 게 있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그 견해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중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초과 수익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어딜 가도 주식 투자 얘기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대중과 다른 길은 이거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대중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옳지 않으면 그것도 적절하진 않아요. 네. 아까 옳다의 기준은 아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말 이러한 소위 금광이 개발됐을 때 청바지 회사가 네. 잘 팔리지 않냐 이 논리가 계속 유효 가능한가 이 질문이 적절할 것 같아요. 네.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시장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심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은 이런 거죠. 소위 칵테일 파티죠. 피터 린치가 말했던 파티가 열렸고 뭔가 이 파티가 흥에 겨워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파티의 마지막에 좀 일찍 나갈 수 있도록 문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그렇게 회사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음에도 외국인도 적절히 안 사고 맞아요. 기관도 적절히 안 삽니다. 예. 오로지 열심히 사는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이랑 또 기관으로 보이지만 전 증권사에
부문 대표도 했기 때문에 그거 ETF로 다 사는 거예요. 개인들 네, 돈 외에는 맞아요. 별로 사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개인들이 결국 그 아까 말했지만 대중과 달라야 된다고 했을 때 대중이 열심히 사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과거 지금까지와는 달라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말이 공견하게 돌고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좀 경계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는 순간 근데 너무 좋잖아.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 세 회사밖에 없는데 계속 투자를 할 거야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반문을 해봐야 되죠. 그 정도 현금이 있는가? 이게 본질적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주시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개념 용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이익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예. 결국 그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내서 남은 돈을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잉여 현금이 있어요. 그걸 갖고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좋다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다 서학개미 분들이 국장은 뭐 탈춘을 진흥수리랑 했던 그 핵심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캐펙스랑 프리캐시플로우 FCF의 비율을 보면 예. 아마존이 1.1배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보다 더 돈을 갖고 있는 현금 버는 거보다 더 쓰고 있고 그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구글이 0.94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기업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는데 다른 기업은 돈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근원이 흔들리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핵심은 투자하고 남을 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데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프리캐시플로우를 갖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주가의 모멘텀이었는데 이제 하기도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관건은 다시 돌아 이 투자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이 투자금을 한 만큼 빨리 그러한 하이퍼스킬러 업체들이 돈을 벌면 좋겠는데 예. 그 정도로 빨리 벌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죠. 예. 이랬을 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화두가 안 되고 있지만 이번에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든 부분을 고민들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나? 현금을 만들 수 없나? 하여튼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기업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이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이러한 계획, 그런 소위 이익이 좋아지는 방향, 현금을 만드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점점 힘을 얻는다면 시장의 출렁임의 강도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거는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사실 올해는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울퉁불퉁한 범피로드가 될 확률이 높은 전망이 지금은 적절한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지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빅테크 기업이 이 비용 압박에 대한 감당을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점이 분명히 일부 그런 요인이 있다.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이 메가 트렌드 이게 꺾이거나 변화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소위 AI 소위 혁명이라고 네. 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투자자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소위 이야기,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흔히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다모다란이 썼던 책 제목이 예. 시사하는 거는 이러한 내러티브가 숫자에 의해서 보강될 때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 거는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 나왔던 클로드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파괴적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전개될 건지 앞으로는 사실 박 교수님도 경제학자시니까 뭐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시작된 소위 AI 투자 혁명이 예. 쉽게 멈출 가능성은 희박해요. 예. 생존 경쟁이니까. 결국 이건 국가별로 본다면 우리가 잘 요새 많이들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네.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누가
위너가 될 것이냐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반도체에도 있지만 소위 피지컬 AI라는 또 새로운 혁명에도 우리가 관여돼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생각 드는 건 딱 하나죠. 네. 과거와 다른 일이 하나 생긴 거죠. AI 내러티브가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유형 자산, 소위 설비 투자 많이 없이 그냥 기술력으로 무형 자산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기업들을 선호했었죠.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들은 한국, 네. 일본, 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생산 설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 중요한 시대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예.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AI 내러티브 혁명의 결과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소위 이것도 유형 자산 투자가 들어가듯이 네. 다시 유형 자산의 투자가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무형 자산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냐 이미 상당히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고 이후에 고용, 물가 모든 분야의 파급 경로는 점점 더 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격화시키는 요인의 중심에 AI가 있는 건 분명한 거네요. 분명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AI가 결국 산업 전방위적으로 파급이 된다면 단순히 LLM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브단에 있는 회사들도 서버를 증설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교체가 필요할 거고 또 그걸 받아 쓰는 일반 회사들이나 개인들도 뭔가 제품을 또 한번 교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길게 보면 예. 많은 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드려요. 그건 당신 생각은 지금 이게 우리의 반도체라든가 전력 인프라 비즈니스가 그러면 금방 소위 목에 차서 끝이 나요. 아니죠. 앞으로 몇 년간 좋아지는데 참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럼 그 중간중간에 그냥 온전하게 편안하게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망하는 회사도 나올 거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그 과정이 사실 험난합니다. 우리가 그 IT 버블 우리의 네이버, 카카오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도체도 예.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시장에 잠재된 위험은 예.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예. 소위 전력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적 한계입니다. 예. 왜냐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현재 소위 반도체 구조에서는 이게 한계거든요. 이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이런 소위 어떤 산업이 성장할 때 제일 두려운 거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네. 우리가 소위 넷플릭스 같은 게 나오면서 영화관이 다 망했고 예. 필름이 나오면서 코닥이 그래서 문제였고 또 예를 들어서 마차 같은 게 다 망했잖아요. 철도가 그렇죠,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 이 기술 혁신이라는 건 반드시 효율적인 걸 찾아가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너무 호황인 전력 인프라와 반도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에너지 사용량이 너무 많다는 거. 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혁신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AI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도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IT 그 붐 일어났을 때 네. 그때 한참 이제 다들 뭐 해보겠다라고 출사표 던졌고 그 뒤에 옥석 가리기가 처절하게 일어났던 아직 그 타이밍까지 온 건 아니군요. 옥석 가리가 시작되겠죠. 이제 곧. 벌써 시작된 게 예. 오픈 AI와 클로드 두 개 놓고서도 벌써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클로드가 가지고 온 혁신이 예.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사스 업체들의 영역, 우리 네. 다 쓰던 어도브 이런 것들도 다 박살나고 있고, 네. 뭐 우리의 직업 영역까지 다 흔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거겠죠. 그런 기업,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파이낸싱이 중요해요. 그럼 수많은 그러한 지금 생태계에 생존하는 기업들의 금융에 얽혀 있는 또 많은 자본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사실 많은 경우에 시장이 파괴적이 나올 때의 특징은 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금융 사이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벌써 변화가 생겼죠. 뉴욕의
맨하탄마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굳이 사무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소위 혁신이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쪽에 투자했다, 소위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했던 많은 사모자금들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게 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최근에 문제됐다고 하니까 쟤들 문제 있나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대출처가 어디 있었어요. 자산도 많이, 감가상각되는 자산도 안 갖고 있고 그냥 무형자산, 기술력으로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예. 돈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예. 회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인가, 예. 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기업이 빵 하니 터져요. 네. 그럼 보통 금융은 이 돈을 계속 굴리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이죠. 예. 그게 바로 소위 금융자본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은 그런 지문은 1도 없고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네. 빠르면 내년, 네. 내후년에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이거 뭐 혹시 이런 거 갖고 제가 공포 조성은 아니고 항상 금융은 그런 흐름이 반복돼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무조건 좋은 상황이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에 하나를 대비한다는 말씀이신 예.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분야를 달리해서 다른 분야를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부장, 아마 경제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섹터들이다, 요소들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서도 옥석을 가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튼실한 회사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소부장을 언급하셨다는 거는 이제 가격만 좋아진 사이클에서 물량을 늘리는 소위 반도체 사이클에 들어갔다. 네. 그런 전제가 될 때 소부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투자를 발표했고, 예. 마이크론도 발표했고, 하여튼 AI 시대가 오면 이쪽은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과거에처럼 물량을 늘리는 순간 가격이 폭락할 거냐, 소위 반도체 가격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수요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증설이라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증설이 잘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놀라운 업종이 하나 있죠. 건설 업종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보는 업종들만 보고 계시지만 네. 이미 뭐 이게 좋다를 떠나서, 예. 예를 들어서 증권업이 개선된 이유도 우리가 지난 한 몇 년간 계속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골치를 나가왔는데, 그랬죠. 예. 거의 다 증권회사가 그런 충당금을 다 쌓았기 때문에 이제 예. 부실이 제한적이다. 건설회사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변화가 있고, 또 예. 하나는 생각보다 이러한 소위 산업 투자들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냐, 바로 무형 자산이 아닌 유형 자산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 중요한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밑단에서부터 상품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공장들을 짓는 기업들도 굉장히 주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소부장이 좋은 거냐? 소부장 업체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들어가는 순서가.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공장 들어가니까 너네들도 내 공장 증설에 맞게끔 준비를 해줘. 그럼 그게 다 뭐냐면, 그럼 준비해 준다는 게 뭐냐면, 이런 소부장 업체도 미리 캐펙스 투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어떤 소부장 기업들이 이러한 선행 투자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걸 아시는 방법은 공지 보시면 돼요. 공지 보시면. 근데 이제 그거는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교감 없이는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대개는 돈들도 미리 나가고 그런 기업들이 좋아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시장의 악과, 제가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은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왔다 보니, 상승했다 보니 생각보다 우리가 전 세계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의 반도체 회사들이 몇 년 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확 무시하는데, 지금 간신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주요 핵심 장비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쫓아오는 거지. 예. 그것만 장비만 허용돼도 격차는 급속히 줄어들 거예요. 네. 특히 낸드 쪽에서는 YNTC라는 곳은 기술력은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네. 이미.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Q 사이클을 먼저 늘리는 곳이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소부장 업체 중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알다시피 소부장 업체의 최강자 중에 하나는 일본이거든요. 예. 일본 업체가 매우 뛰어난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일본 업체 대신 국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지만 예. 중국은 일본 건 안 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못 들어갔을 때 한국에 대체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도 고민해 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이미 잘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어떤 핵심 동력이 되는 비즈니스겠죠. 특히 뭐 이런 소위 새로운 소위 아까 저희 HBM이 가려면 소위 본딩 장비가 좀 준비해요. 본도 네. 장비란 게 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 별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업체들 좋아지고 있고 뭐 검사 장비 업체도 좋아지고 있고 여하튼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우리 시장이 그 정도로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는 다 좋아지니까 다 안 좋았다 그랬는데 네. 이제 아까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결국 미리 캐펙스를 투자해 놓은 기업, 네. 그다음에 뭐 중국 익스포드가 좀 있는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기업들 이런 네. 기업을 좀 골라 보시면 앞으로의 Q 사이클에 확대되는 구간에서 예. 매우 강력한 시세 분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Q 사이클을 확대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또 반도체라는 게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력도 필요하고 원자재도 필요한데 네. 인력 부분에서 요즘 분위기 대학 현장 저도 대학에 있으니까 현장 보면 반도체 반자만 들어간 학과 학생들 다 잡아다가 이미 어딘가 취업을 시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 Q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또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속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희토류나 희소금속들을 혹여나 중국이 자기 기업 위주로 시장을 좀 재편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 쪽에는 원만한 수급을 안 해줄 수 있는 우려 이런 건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제 지식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사회자님이 이런 저희 정치적인 진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의 그 논리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갈까? 저는 사실 지식은 얇고요. 근데 아까 인력 문제는 네. 어떻게 보면 인력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예. 어쩌면 오히려 고급 인력이나 외국의 그런 주요 설계 인력을 우리가 영입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아예 근거지를 뭐 그런 팹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저희 우리나라 파운드리라는 분야가 있죠. 그거는 알다시피 한국은 매우 취약하고 예. 그나마 유일하게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항상 뒤떨어진 업체밖에 못했죠. 가장 상위 업체가 애플인데 다 TSMC랑만 하죠. 예. 최근에 테슬라가 한국의 삼성전자에 좀 손을 내밀고서 같이 잘해보자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쪽에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기업들의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그러네요.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국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어차피 판이 커진다면 해외에서도 인력 수급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모색해 보야 될 때가 진짜 된 거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 주시면서 소부장까지 이렇게 들썩들썩 캐펙스 투자를 늘릴 상황이라면 반도체도 진짜 요즘 심리적인 요인까지 덧대서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주식 흐름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곁들어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요 투심이 조금 가라앉으면 나 이 정도 반도체 투자해서 돈 벌었으면 됐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조금 주식시장의 흐름이 주춤해지면 그동안 좀 안 쳐다봤던 소외된 시장으로도 자금이 갑니까? 오랫동안 증시에 있었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주식 시장을 투자할 때 네. 포트폴리오 관점을 말씀하신 건데 예. 흔히 축구에 많이 비교합니다. 예. 제가 비교했다기보다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전에 지금 한국 증시 상황을 보면 한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공격적으로 하면 5대 0, 6대 0을 만드는 게임도 가능한데 네. 보통 그런 시기가 되면 공격수 비중을 좀 줄이고 수비 라인을 강화하는 예. 소위
investing defensively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수 정도 보통 하죠. 그래서 예. 주전 선수를 좀 빼기도 하고 너 열심히 뛰었으니까 다음 경기 뛰게끔 쉬게도 하고 물론 이거는 전략적 선택일 뿐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거는 약간 방어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양극단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전체가 아니라 이 두 종목은 누가 뭐래도 공격수기 때문에 네. 손흥민을 경기에서 잘 안 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돋박이처럼 놔두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놔두고 그 상태에서 방어적인 곳들은 뭐냐면 아직은 숫자상으로 개선이 강하지 않은 곳들이겠죠. 하지만 이후에 좀 뭔가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좀 그래도 밸류가 과거 성장을 안 해도 복원 정도 가능해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포트폴리오 변화는 최근에 은근히 진행되어 왔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장 부진한 곳으로 봤던 내수가 있었죠. 예. 내수 중에서 그나마 백화점 같은 기업들은 백화점을 나와 보니까 뭐 의료 기업 이런 것들이 은근히 올라온 거는 예. 그러한 수비수의 형태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 통신주도 해당되죠. 예. 통신주도 굉장히 주주 환원도 강하고 방어적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통신회사가 갖고 있는 소위 인프라는 AI 생태계에서도 유용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관점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아온 섹터가 있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는 좀 더 위험한 사고로 네.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곳들이 있죠. 과거에 유형자산 투자가 너무 과해가지고 망가져 있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과잉 투자로 망가져 있는 업종들을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은근히 바닥권에서 올라온 곳 중에 태양광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뭐 말은 머스크에서 우주 태양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주 태양광이 우주에서 쓰려고 만들었던 거니까 처음에 네. 그래서 올려왔지만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이 모든 소위 신재생 에너지의 과잉 투자를 끌어왔던 핵심 기업은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이 뭔가 캐파 생산 선비를 줄이고 있는 곳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요새 복장 중에 화학 제품 중에서 스판텍스 같은 게 엄청 올랐거든요. 네. 레깅스 같은 거 옷이죠. 예. 중국 업체 하나가 망했거든요. 음. 한국의 업체가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사람들은 반도체만 보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은 중국이 어떤 구조조정이 나오는 업종들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런 화학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리튬 같은 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지금 리튬 가격도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약간 다른 개념의 수비수들을 좀 보강하는 네. 상대 개념도 포트폴리오 운영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형 자산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네. 어찌든 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형 자산을 좀 갖고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여전히 암울하게 보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된다면 만들어진 유동성을 갖고 예. 그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도 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몇 년 뒤가 되든 어떻게 네. 됐든 그러한 소위 우리가 항상 맨 처음에 제가 하워드 막스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한 투자 성과를 얻는다는 거는 대중과 달라야 돼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한다. 네. 그럼 저 대중이 안 가는 뒤안길이 뭔가도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져가면서 또 고민해야 될 시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종목 큰 틀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반도체 이외의 구체적인 섹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호재들이 많았던 분야들인 뭐 조선 쪽도 있고 전력 인프라도 있고 뭐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사이드에서 굉장히 밀어주려고 작심하고 있는 분야가 또 컨텐츠 분야인 엔터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쪽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까요? 좋죠. 네. 조선은 특히 올해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수주 사이클 자체가 뭐 수주 기업의 특징이 이런 거거든요. 네. 고가 마진이 많이 남는 수주가 언제 많이 들어오냐. 올해 들어오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조선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걸 뭔가를 찾는 게임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체는 좀 주춤했지만 엔진 분야는 매우 좋았거든요. 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조선주에 중소형 조선주 중에서 변화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K가 들어간 산업들이 생각 의외로 부진했어요. 예. 엔터도 부진했고 삼양식품으로 대표되는 소위 라면도 그랬고 예. 화장품도 그랬죠. 근데 예. 이제 이 K자가 들어간 산업이 물론 장기적으로 매우 우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보다 훨씬 큰 이익단이 큰 산업들이 앞에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예.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예. 그래서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K에 몰렸던 수요가 국내의 어떤 부진했던 곳으로 좀 가는 느낌. 그게 대표적인 게 백화점과 소위 의류업체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약간 제일 중요한 전력 말씀하셨죠. 네. 이거는 매우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이런 거예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소위 피지컬 A가 중요해지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기 같은 회사도 엄청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왔다가 경쟁사인데 MLCC 가격 올려버려도 다 시장이 수용해요. 그런 식으로 반도체 외에도 수급상으로 앞으로 계속 타이트한 쇼티지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전력 인프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본질적인 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 AI 산업의 가장 단점이 전력이 과잉 소모되고 있다. 네. 그러면 전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해주는 게 필요한데 원전도 해당되지만 이거 갖고도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태양광 심지어 풍력까지도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 26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의외로 AI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소외되었던 소위 이러한 신재생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해외 많은 국가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한국은 뭐 원전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아직 견실하고 그래서 니네가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그 평론가님도 이런 데도 다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건 아까 계속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데 네. 이 좋음의 강도가 100이 있다면 네. 그중에 70에서 80이 반도체거든. 네. 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 좋아지는 강도가 그러니까 이 한계 효용 체감인가요 이게? 이거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순간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흔들죠. 주가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주가라는 건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거냐. 네. 이 주가를 구성하는 펀더멘탈의 흐름이 허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좋아진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흔들림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다시 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말이 좀 어렵나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한국은 해외 익스포저가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산업이.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일종의 세계 경제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나라죠. 네. 그랬을 때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무형자산 경제가 약간 저물고 있다는 느낌. 네. 그럼 그쪽에 수많은 생태계, 소위 미국 증시를 최근까지 끌어왔던 M7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유형자산 큰 투자 없이 MS 워드 많이들 사용하면 돈 벌잖아. 뭐 이런 느낌의 비즈니스들이 그렇죠. 돈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AI 혁명이 확산되면서 나올 가장 큰 문제는 고용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이 문제가 정말로 뭐 가능성이지만 구체화된다면 네. 그게 경기 침체 아닌가요? 그렇네요. 뭐 경기 침체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고 네. 본다면 뭐 지금의 그걸 가능성이 당장 고민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형태는 바로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할인율이라는 형태로 불확실성으로 반영될 텐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올해 지금 좋아지는 것과 이 할인율이 좀 변화하는 시기가 중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자꾸 충돌하는 시간이 자주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어떤 힘이 더 강해지냐를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우려되는 건 딱 하나야 돼요. 네. 작년은 매우 편하게 투자하는 시기였고 주식을 작년부터 들고 온 분들은 되게 편한 시기예요. 지금 네. 들고 가세요 그냥. 예. 작년 들고 온 사람은
언제 불어줄지 모르니까 예.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이야 나중에 좀 불어줄 때 팔아도 내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해 만약에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7, 8만 원에 샀다가 예. 뭐 15, 16 팔고 좀 남겨뒀다. 뭐 더 올라가도 뭐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20만 원에 사서 30만 원을 노린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반문해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아닌 예.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 시장의 국면에 들어왔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는데 네. 저는 그 시기 측면에서 각자의 투자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투자에 어떤 일관된 하나의 원칙이 있기보다는 내가 어느 금액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전략 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또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투자 전략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지키기 위한 전략 전술도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요즘 한국 시장이 너무 좋아진 게 배당 성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그쵸. 같아요. 그 아까 대표적인 종목을 금융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배당 성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기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배당을 관점으로 이 묵직한 종목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좀 변화된 부분이죠. 과거와 달라진 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익이 확실히 좋아진 것도 있지만 네. 그걸 밑받침하는 힘이 매우 세진 건 뭐냐면 한국은 오너 가치가 주주 가치를 압도하는 나라였어요. 오너 가치가 그렇죠.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너들의 이익이 우선되고 이 사회는 오너들이 임명한 사장이 나머지 이사들을 임명함으로써 그냥 종속되는 체제였는데 예. 이제는 이제 많은 경우에 소위 주주총회가 중요해질 것 같고요. 행동주의자들이 나설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의무화됐으니까 이제 배당을 주거나 이런 정책을 취해야겠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어떤 주주 환원의 기본이 되는 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네.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배당 수익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그거는 해야 되니까 예. 이 기업이 얼마를 써서 얼마 정도 현금을 만들어내는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어떤 국수 업체는 우리 여의도에 제가 오래 근무했으니까 거기 콩국수집이 있는데 회전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많이 팔아서 마진을 남기거나 아. 회전율을 높이거나 예. 아니면 뭐 굉장히 비싸게 음식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거나 무슨 식으로든지 뭐 각각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해자, 소위 워렌 버핏의 개념을 빌리자면 내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사셔야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이 있건 뭐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근데 항상 늘 알아셔야 되는 게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증시가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선진 증시로 진화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제한된 종목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마도 앞으로 한국 증시는 많은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예. 이러한 현금 창출 능력, 소위 해자위에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소수가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사갖고 들고 가는 전략이 해당되겠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근데 네. 전자를 그냥 언제 사냐의 문제가 남은 거겠죠. 그냥 그런 정도에서 저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와 다른 소위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쭉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정말 우리 증시를 어떤 관점에서 이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딱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윤조셉 저 평론가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뭘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이렇게 인공지능이니 피지컬 AI까지 기대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점점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소리도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일자리에서 다 이탈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이게 경기 사이클을 엄청 망가뜨려서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결국 발목 잡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 이거는 저희 사회자님인 경제학자가 분께서 더 잘 아실 저도 부분이에요. 쉽게 답변을 못 하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됐어요. 예.
선진국은 뭐냐면 열심히 노동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예. 이미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더 심해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돈을 크게 벌고 싶어 하지잖아요. 예. 이건 소위 선진국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얘기지만 빈부격차도 쉽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자본이 있어야 자본소득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사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디스토피아죠. 그게 선진국의 단점인데 네. 뭐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막 이 부분이 결국 만약에 더 극단으로 가는 게 거의 고용 문제겠죠. 아마 우리에게 맞닥뜨린 한 2, 3년 뒤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그건 방금 말씀하셨던 이 AI 혁명 확산에 따른 소위 고용 시장의 붕괴 이것은 분명히 암울한 미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득 분위에서 하위 20, 30% 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도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무슨 투자를 하냐.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번 증시 랠리가 허탈하게만 보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잡다하게 전개되고 있는 증시 말끔하게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